안녕하세요. 달빛 단연 원장 김동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통 도교 수련의 전 과정 47번째로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라는 주제로 그 도인들이 대화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은유 도인이 과거에 그 산속에 혼자 일제 시대에 그 돌을 닦고 있을 때 시간만 다르게 같은 날 장개석과 목태통 두 사람 중국을 양분해서 하나는 그 공산당이고 하나는 장개석 그 당이죠. 양분하여 서로 결전을 앞두고 이곳으로 자기를 찾아와 국가 대사를 묶어간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도인을 찾아와 가지고 그 내용이 책에 나오는데 근데 제 생각으로는 별로 뭐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고요. 좀 믿거나 말거나 한 일이고 그런데 굳이 뭐 도에 관계된 일도 뭐 굳이 따지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냥 빼버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원문을 제가 올렸으니까요. 직접 원문 찾아서 보길 바라고요. 이제 이렇게 그 두 사람의 짱지에셔 마오쩌둥이 이제 한 도인을 찾아 산꼭대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묻고 가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 은유 도인이 그런 과거했던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 40년 뭐 전후겠죠. 그런데 지금 있는 거는 60년대 중반이니까요. 2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던 왕력평이 국가를 다스리는 도리를 묻는 거예요. 그럼 국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이에 사조 할아버지 스승 무국도인께서 국가를 다스리는 도리를 설명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인치, 법치, 이치, 도치로 나눌 수가 있겠다. 인치란 천지가 처음 열렸을 때 인간의 삶이 처음 시작하여 그 성정이 지극히 순박하고 욕망이 아주 단순하였다. 이때 성자들의 왕이 되어 천지의 도리에 따라 백성을 인도하였다. 그런즉 스스로 안정된 국가로 다스려 지었다. 예. 뭐 아주 초초에 사람들이 순박하니까요. 그리고 뭐 사람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저절로 다스려진 거죠. 법치란 사회가 발전하여 다양한 업종들이 생기기 시작하니 백성들이 산업공상의 각자의 다양한 업에 종사하게 되고 여러 종파와 분파가 나타나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욕망은 모두 크게 늘어나 이미 백성들의 성정이 순박하지 못하고 탁하게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가 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니 그렇지 않으면 다스릴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법치란 법이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하고 법은 반드시 위험이 있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스림이 반드시 엄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관과 민이 모두 같은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니 상하가 다른 법을 지니면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다. 노자는 말하기를 안정된 국면에서는 쉽게 유지를 할 수 있으며 어떤 변개의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이를 도모하는 것이 쉽다. 취약한 국면에서는 쉽게 떠나가며 미약한 시기에는 흩어지기가 쉽다. 혼란이 오기 전에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치료하고 병이 발생하면 조기치료해야 된다. 전쟁이 난 후에 병기를 만들어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황제의 경우도 이 말이 나오죠. 병도 이렇게 다스려야 되고 국가도 이래야 되고 사회가 2단계 이름은 너무나 복잡해서 인치를 계속한다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 할 수 없이 법치로 넘어가게 된 것이고 이 또한 완벽히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니 필히 이치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 처음에는 이치가 먹혀드는 것 같았다. 이치를 하려면 다스리는 자나 다스림을 받는 자나 모두가 사람이 존재하고 국가가 형성하는 이론에 밝아야 하는 것이니 그 이론으로 법을 삼아 다스리는 것이지 법을 통하여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가 쉽게 다스려지는 것이다. 도치란 한층 더 높은 것으로 도로 백성을 양육하니 모두가 타고난 본래의 자성으로 돌아가
사람이 천지와 하나가 되니 법으로 다스릴 필요가 없고 다스리지 않아도 국가가 스스로 다스려지는 것이다. 노자가 말하기를 성인이 말하기를 나는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니 백성 스스로가 각자의 맡은 바를 다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고요히 맑은 상태에 있기를 좋아하니 백성 스스로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 아무 일도 벌리지 않으니 백성 스스로 부강해지는 것이고 내가 아무런 욕심이 없으니 백성 스스로 소박해지는 것이다. 아무런 위함이 없는 다스림, 이 무위, 위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즉 누구도 위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공명정대한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다스림이죠. 이것이 도치인 것이다. 사회 발전의 최고 단계인 것이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최상봉인 것이다. 참고로 서양 정치 철학에서 지금까지 최고로 여기는 것이 플라톤의 현인 정치론이에요. 결국 정치는 민주주의 다수니 뭐 이런 것보다는 현인들이, 성자들이, 도인들이 나와서 정치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거죠. 이게 서양 폴리틱스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정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뭐예요? 우치죠, 우치. 가장 우매하고 가장 그 이기적인 욕심이 많은 친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적인 악용이 가능한 제도인 거죠. 은희도인이 한편으로 들으면서 한편으로 손으로 긴 수염을 다듬어 내리면서 말하기를 도치의 경계는 신선의 세계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치가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야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 재난을 겪고 나서야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초인 생활에도 아주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 시말라의 성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초인 생활과 이 지금 플라톤의 얘기나 이 대도양이라고 하는 도교의 얘기나 아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닌 거죠. 우주의 지혜는 동일한 거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 세상과 우주와 진리를 보는 일이 동일한 거예요. 사제 네 사람은 아미산에서 꿈같은 며칠을 보낸 후에 하산하여 사람이 번잡한 것을 피하여 깊은 산골을 따라 동쪽으로 향하여 나갔습니다. 한편으로 바람같이 떠도는 것이고 은유납자 생활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수련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도인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신선들을. 드디어 스승 세 분이 오랫동안 거하던 노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온 산에 있던 도관들이 문화대혁명으로 다 파괴되었고 그 많던 동굴의 도인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떠난 지 7년 만에 이전에 거하던 장춘동에 다다리 나무던 굴들이 입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곳에 돌아가니 사부 청정도인께서 왕력평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구척이 즉 장춘 진인 조사께서 수련하던 곳이고 또한 사조와 함께 우리 세 사람이 수련하던 곳이다. 7년간이나 비어져 음습하고 지저분한 동굴을 깨끗이 치고 난 후에 높은 곳에 여러 조사들의 영의를 나열하고 제의를 올립니다. 세 분 스승은 망감히 교체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동난에 시말려 위기이고 백성은 도태에 빠져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고 불법과 도교는 모두 사라져버린 상황에 처량한 상태로 세 분들의 마음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암울한 세월에서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천진교 용문파의 18대 전수인을 찾아서 1000년간 전해져 온 도법을 전해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분 스승은 눈앞에 있는 완벽히 도를 전수받은 젊은 제자를 보면서 이제 고향 같은 거처로 돌아와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왕력병이 세 분 스승의 심정을 깊게 느끼면서 차례로 예를 올리고는 할아버지 스승 사조 무극도인을 부축하여 동굴 밖으로 모시고 나가 분위기를 바꾸고자 합니다. 스승과 네 사람이 돌판에 둘러앉아 덕담으로 분위기를 전환하여 웃으면서 담소를 하는 중에 동굴에서 흰색 거북이가 기어나와 빠르게 사조 무극도인에게로 다가가 옷을 타고 기어오릅니다. 이에 사조께서 손을 뻗어 집어드니 손에는 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크기가 손바닥만한 것입니다. 하얀 거북이가 사조의 손에서 조용히 머리만을 내밀어 이리저리 비벼대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쯤 그런 후에 하얀 거북이를 내려놓으니 바로 청정도인에게 다가와 또 동일한 일을 하고요. 또 내려와서 다시 청호도인에게 다가가 똑같이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머리를 뻗어 왕녀평을 바라보고는 그에게도 다가가 똑같이 손바닥 안에 올라가서 머리를 비비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본 거죠. 예. 사저 무국도인이 왕녀평에게 거북이를 돌파한 후에 내려놓으라고 하니 그 거북이가 조용히 움직임이 없이 부동의 자세로 있는 것이 마치도 수련의 상태에 들어간 것 같은 겁니다. 이때 사조께서 왕녀평에게 말하기를 그 거북이가 머리를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거라. 이때 태양이 동남방에 있는데 거북이는 바로 정확히 그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머리를 딴 방향으로 돌려놓았지만 바로 정확히 태양이 있는 방향으로 머리를 돌려 자세를 잡는 것입니다. 무국도인이 말씀하시기를 이 거북이 나이가 680세니라. 이 거북이는 우리 용문파의 보배로서 조상들로부터 한 대 한 대 거치면서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나 때에 이르러 이미 12대째가 되는 것이다. 이 거북이는 680년의 세월 동안 해와 달의 정화를 받고 천지의 감로를 얻고 대자연과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어 우주의 운행에 도와 조화를 이루고 장생불사의 도를 얻어 천지의 번화에 감응하는 신기한 보배인 것이다. 사람들은 이 거북이를 통하여 수많은 도리를 깨우칠 수 있을 것이다. 이 거북이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360년에 반운을 그리게 되고 760년이 되면 한운을 다 돌게 되는 것이니 이전의 조사들이 이 거북이가 하는 수련을 자세히 기록하여 내려오고 전해져 오고 있다. 이제는 그것이 자네에게 전해질 것이니 잘 연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게라. 이것이 자네에게 주어지는 무거운 책무일세. 그리고 그 거북이 등에는 8개의 도형의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장구한 세월의 흐름 속에 자연의 힘이 작용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무늬인 것입니다. 또 그 거북이의 배를 보니 12개의 덩어리로 나누어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12지지, 12개월, 12시천, 12경량 등의 깊은 의미가 있으며 더 깊은 뜻은 우리 모두 너의 사조인 무국도인의 제자이니 그에게 물어보자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에 무국도인이 말하기를 한유의 권학편에 보면 먼저 태어난 자가 돌을 들어도 필히 나보다 먼저 들었을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와 같이 이 거북이가 우리보다 훨씬 먼저 태어났으니 그에게 물어보자. 무국도인이 그 신령한 거북이를 손에 올려서는 아주 단정하고도 자세히 살핀 후에 말하기를 방금 전에 우리가 만나고 헤어졌던 운유도인의 말이 참 대단하구나. 잘 살펴보니 천하의 동난이 아직도 몇 년은 더 지속될 것 같으니 여기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다시 바람같이 떠들어야 할 것 같다. 왕력평이 그럼 이 거북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니 무국도인이 말하기를 그 거북이는 그냥 놔둬도 우리보다 훨씬 안전하다. 스스로를 잘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왕력평이 데리고 가자고 하니 무국도인도 허락을 한다. 왕력평의 포대 속에 넣어서 길을 떠나니 신령한 거북이는 포대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수련을 하다가 네 사람이 휴식할 때 꺼내주면 네 사람과 동일하게 휴식을 취하고는 하는 것이다. 이 신령한 거북이는 먹지도 않고 배설도 하지 않는 벽곡 장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산동반도 북단에 복내 단해산에 도착했습니다. 산은 높지 않지만 깎아지는 내리친 절벽에 망망대해를 끼고 있는 이곳 중턱에 산장을 지어 명승지로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어 절경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제사인은 이러한 일반 관광객이 가는 곳을 가지 않고 바로 산 정상에 서올라 일렬로 자리를 잡고 앉아 바다를 바라보면서 운기조식하고 공법을 시행해서 바다에서 운무가 펼쳐지도록 합니다. 쫙 안개가 그의 경관이 벌어지는 겁니다. 온갖 사람 차 마담이 거꾸로도 있고 뭐 산에 별의별 기기묘한 경관 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조와 사부 세 사람은 그 의미를 해석하느라 온갖 지혜를 모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회 변화를 알아내느라 깊게 침잠해서 서로의 지혜를 모는 것입니다. 도교에서 이렇게 현상을 바라보아 뜻을 파악하는 관물의 법은 첫째, 일체의 것은 그 근원이 동일한 곳에서 발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무 기둥이나 줄기나 잎이나 모두 동일하게 뿌리에서 근원하는 것이 그것이죠. 현상은 다양하지만 그 근원은 동일하다. 둘째, 일체의 것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어느 것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일합일 사상이 그것이고 산을 보아 물을 알고 물을 보아 산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관물의 도교에서 오는 관물의 법. 그래서 이들은 법을 시행해서 공법을 시행해서 운기조식하면서 공법을 이용해서 그 바다 앞바다에서 경관이 벌어지게 안개의 경관이 벌어지게 하고 그 속에 나타나는 상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정통의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달빛 유튜브 한의과 대학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닷컴을 개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남은 삶 동안에 이 한의학이라고 하는 한국 땅에서 최초로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축적되고 발전되어 온 한의학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뭐 자격증은 줄 수도 없지만 그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문의 한 범주를 저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의학 각 과목별로 뭐 각자가 유튜브에 올린 강의를 올리고 있다면 뭐 이 한의과 대학 내에 달빛닷컴 내로 저희가 링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자기가 강의를 자기 이름으로 유튜브 강의를 하시고 그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그 달빛닷컴의 한의과 대학 속으로 각 과목별로 링크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이와 같은 유튜브 강의를 생각하거나 하시고 있거나 이미 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해 가지고 저에게 어떤 얘기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유튜브 저기 내용을 링크해서 달빛닷컴에서 전체적으로 올려줄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저희 생각에 같이 하시는 분들, 뜻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같이 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한의학이라고 하는 그동안 기존에 왜곡되고 잘못되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중국에서의 그 방향과 맞춰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제가 일생 동안 남은 삶을 전부 다 이곳에 투여해 가지고 한의학의 새로운 기틀을 잡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요즘엔 일찍 은퇴를 하시는데요. 제2의 인생을 자격증을 줄 수는 없지만 한의학과 함께 하면서 공부하면서 저희 아버님도 80이 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한의학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책을 사가지고 뭐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죠. 유튜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체계적으로 아예 중국의 정통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그 노하우를 여기다 다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킬 수도 있고요. 주위 가족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위험한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운 지적 활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자,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큰 지지감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자, 모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